저 경희대에 있는 이특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혹한기 훈련하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지금은 이제 영문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원래 전공이 서양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상 몇 마디를 이렇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다, 굉장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책 출간을 축하해주러 이렇게 모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현대사를 생각해 보면 저는 물론 이제 서양학문 전공자이지만 정답이 있는 시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서양학문을 공부하러 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항상 한국은 앞에 우리 박종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이렇게 정답이 있죠. 그 정답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치도god을 맞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두 가지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역사와 이렇게 모여서 정답과 다른 어떤 해석 가능한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중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책이 우리 한 교수님이 쓰신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저기 학생들한테도 우리 박정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제가 이제 들려줄 때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학생들은 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제 뭐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제가 말하는 것보다 어떤 제가 책을 추천해주고 그 책을 좀 읽어봐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책이 마땅히 없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책은 사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는 처음으로 이렇게 나온 통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문학 통사는 조동일 교수님이 쓰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얼마나 좋은 책이냐에 대한 평가, 특히 한국 근대와 관련된 그런 책들 중에 통사라고 부를 게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통사는 사실은 이제 치부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만들어냈던 내러티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어떤 한국 근대사의 어떤 역사적 흐름을 파노라마로 펼쳐 보이는 약간 서사시 같은 거죠. 그런 책이 한국에서는 사실 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책들은 많이 있어요. 뭐 우리 또 특히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들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책들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전문적인 어떤 영역들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통사를 다룬 책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책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중요하고 기념비적인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까 전에 혹자 유키씨가 말씀하신 개화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시아가 다 아시겠지만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 아시아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서양을 만든 세계에서 가장 역사상 거대했던 제국은 사실 로마 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닌데 사실은 몽골이었죠. 그죠? 몽골 제국이었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음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복식이라든가 또는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많은 지식들, 특히 뭐 언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 어떤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런 세계를 구성하는 데 있는 요소를 만들어낸 그런 계기는 사실은 몽골 엠파이어였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시아와 유럽 또는 뭐 우리가 서양과 동양 이렇게 구분하는 이 구분들은 사실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초기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라이프니츠라는 유럽의 철학의 거인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청나라에 가 있는 자기 친구 예수교 선교사입니다. 예수교 신부죠.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그러면 종이를 좀 사와라. 중국 종이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엔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청나라에 가 있던 그 선교사가 요아킴 부베라는 사람인데 그 프랑스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편지를 써가지고 종이를 좀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이라든가 동양, 중국으로 대표된 동양이라는 지역은 문화적으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볼테르 같은 경우도 중국의 고아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정말 읽어보면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느냐. 왜 유럽은 중국처럼, 그때 중국이라는 것은 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특정한 중국이라는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중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왜 중국과 같은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 없느냐.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모략하고 서로 험담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면서 이렇게 야만 적들밖에는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개탄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죠. 제가 가서 유럽에 가서 공부할 때 이런 문헌들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18세기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성의 관계와는 너무나 다른 관계가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마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편전쟁에서 뭐 정확하게는 청일전쟁이죠. 그냥 이 책에서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데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패배했을 때 또 그 이후에 이어졌던 아편전쟁 그 과정에서 청나라가 무너졌을 때 아시아에 있던 많은 지식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전까지 자기들이 선이고 자기들 옳다고 생각해왔던 그것이 무너졌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들이 어떤 치우침 없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아시아 정확하면 우리 이제 구한말에 우리 근대 지식인들에 부를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김옥준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었고 그런 분들이 그러한 변화한 세계에서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근대국가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목숨을 걸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너무 이제 이것이 우리의 문제, 한국의 문제 또는 뭐 구한말, 우리 어떤 개혁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범주 내에서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 아시아의 모든 지식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물론 부패로 인해서 무너진 제국이지만 어쨌든 그 청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통합성들이 무너지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왜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랑캐잖아요. 그죠? 유럽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를 고민했을 것이고 그 해답을 찾은 것이 바로 과학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핵심을 과학기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랑치차오라든가 뭐 후쿠자쿠 기술은 말할 것도 없죠. 많은 아시아의 근대적 지식인들은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과학기술 발전시키지 않고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들의 어떤 그런 지위를 유지하는데 힘을 쏟았죠. 많은 권력들이. 그것을 개혁하고 우리 근대 지식인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를 둘러보면 모든 지식인들이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의 어떤 지역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이 처지에서 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그거죠. 바로 법치국가, 입헌국가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중국을 대체할 그런 아시아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지식인들을 보시면은 너무나 특히 윤치호 같은 분들의 일기를 읽어보시면 윤치호가 우리는 친일파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윤치호의 일기를 읽어보시면 그 당시 지식인 고뇌가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윤치호의 이야기는 흥미롭죠. 다시 말하면 유럽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을 우리가 배워오는 건 중요하지만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식민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한국 근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그냥 우리 근대 지식인들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 속에 나온 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그 세계적 흐름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나온 운동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미덕은 바로 그러한 활동들을 너무나도 잘 구체적으로 또 아주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작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지금 외국에 있는 많은 한국학하는 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실 제가 많이 추천을 해서 읽히고 싶은 책이에요. 제가 좀 있으면 제가 또 유럽에 지금 가야 되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근데 거기에서 또 보면 항상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한국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책을 제가 꼭 이미 몇 군데 추천을 했고요. 추천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모신 분들도 전부 다 읽어보셨겠지만 5권의 책들 그리고 또 더 많은 책들이 앞으로 또 계속 집필돼서 나오겠지만 명실상부한 한국 근대에 대한 통사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관점들을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적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출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